제5강 전기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전기장 부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2장 자기장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타이틀은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요. 자기장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석이죠. 자석에는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있습니다. 이 2장에서는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성질과 전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성질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자석에 의한 자기현상, 자기장은 자장이라고도 하고 전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이란 무엇이냐? 자석 주변에 여러분들 자석에다가 이렇게 철가루를 뿌리면 이와 같은 선이 생기는 거 잘 알고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 또는 자력선이 있고 이 힘이 미치는 공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평면으로만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자기력선은 3차원적으로 봤을 때 공간의 공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여기는 원의 모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간에서는 공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자기력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기력 또는 자력이라고 하는데 자기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이걸 청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극끼리는 붙으려고 하죠. 이걸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두 자극 사이에 발생하는 힘, 얘를 갖다 우리가 자기력, 자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서로 자석이 붙을 수가 없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붙으려고 하죠. 이걸 청력, 이걸 인력이라고 하죠. 이때 막대 자석을 이렇게 선에다 연결해 보면 같은 S극끼리는 서로 청력이 생기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인력이 생기죠. 이렇게 밀어내는 힘, 이렇게 붙는 힘, 이걸 갖다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성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성체란 무엇이냐? 자석과 같이 자성을 지니는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죠. 자성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성체가 있는데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강자성체를 보면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자기화라는 것은 자석같이 된다는 의미인데 자기화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물질로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자성을 유지하는 이런 물체를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고 여기에는 철, 코발트, 니켈 같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외부의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이 철 내부에는 자체적으로 N극, S극이 이렇게 막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데 방향이 다 틀리죠. 외부의 강한 자기장을 철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석을 막 문질른다든지 이렇게 외부에 자기장을 가하면 그러면 그 자기장, 외부의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철에 있는 이 자기장들이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만약에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여기다 강한 자장을 갖다 놨다. 그러면 이 철도 똑같이 N극, S극으로 이렇게 방향이 일치가 되면서 이걸 우리가 자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화. 그리고 이 외부의 자기장을 자석을 띄워도 이 자성체로서의 역할을 자기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강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반자성체는 뭐냐? 자성체는 자성체인데 반대 방향의 자성체다. 이런 뜻이에요. 외부 자기장에 의한 자기화가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됩니다. 약하게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자성이 곧바로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반자성체고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기 때문에 청력,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물질에는 구리, 유리, 수소, 물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인데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이 안에 N극, S극이 그냥 막 방향 없이 이렇게 있다가 외부의 자기장을 가하면 이 가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가 됐으니까 이 자석을 갖다 대고 문지르면 붙는 게 아니라 밀어내려고 하겠죠.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그리고 이 자석을 띄는 순간 곧바로 자기화가 사라집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반자성체다. 이렇게 부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리, 유리, 수소, 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자성체가 되겠는데요. 상자성체란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자기화가 같은 방향으로 되긴 됩니다. 강자성체보다 근데 아주 약하게 자기화가 돼요. 그리고 외부 자성체를 없애면 자성이 바로 사라지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상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종이, 알루미늄, 산소, 백금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인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방향성 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외부에 자기장을 가하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해요. 약하고 또 외부 자기장을 딱 제거하면 곧바로 자화 상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상자성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영구 자석과 전자석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구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화 상태를 오래 보존하는 자석이죠. 강한 자화 상태를 자화된 물체도 시간이 아주 지나거나 아주 강한 충격을 받거나 열을 받으면 작은 자석들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석을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자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자석도 뭐 10년, 20년 지나면 자성이 약해지겠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영구 자석이 되겠고요.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자석의 성질이 없지만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의 성질을 띠는 자석이 바로 전자석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전자석 많이 만들어 봤을 거예요. 못에다가 코일을 감고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주면 자,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여기가 자화되죠. 여기다가 클립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나요? 클립이 와서 붙겠죠. 이런 자석이 전자석입니다. 자, 수업 중간에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4가지 이상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서술형으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는 자석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이 자석을 어떤 용도로 또 어떤 기능으로 쓸 수 있는지를 4가지 이상 조사해서 리포트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문제 서술형 문제 꼭 풀어서 제출하기 바래요. 다음은 자기에 관한 쿨룽의 법칙입니다. 전개에서 쿨룽의 법칙 기억나죠? 자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쿨룽의 법칙이 있어요. 이 쿨룽의 법칙은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자극의 색이란 우리가 자하라고 하죠. 자하라고 합니다. 자극의 색이 이퀄 자하다. 전기 알맹이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의 알맹이, 전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자하입니다. 자하는 M으로 표시하고 단위는 WB, 웨버라고 읽습니다. 웨버.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자극이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 N극과 S극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있죠. 이걸 인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N극과 N극이 같은 극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이걸 척력이라고 했는데 이 붙으려고 하는 힘이나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이 자석의 M1, M2라고 하는 자극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가요? 더 밀어내는 힘, 붙는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쿨룽이라고 하는 사람은 쿨룽의 법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두 자극이 세기의 곱, 두 자극의 세기 M1, N2의 곱에 비례하고, 그죠? 크면 클수록 힘이 더 세지죠. 이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되나요? 멀면 힘이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이 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쿨룽의 법칙입니다. 이제 쿨룽의 법칙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먼저 두 자극의 세기, 이 자를 각각 M1 웨버, M2 웨버라고 한다면 이 밑에 그림에서 M1 웨버, M2 웨버입니다. 그리고 자극 간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력도 R, M1, M2라고 한다면 끌어다니는 힘 F,
또는 밀쳐내는 힘 F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F 힘은 두 자극의 세기 M1, M2의 곱에 비례하고, 그죠? 두 자극의 거리의 제곱,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여기 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뮤 제로라고 하는 거는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돼 있죠. 자, 요 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S극과 N극 사이에 뭐가 있나요? 또 N극과 N극 사이에 공기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 그죠? 요 두 개의 요 자기력선이 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기가 아니라 종이나 유리나 다른 거, 나무 이런 거 놓으면은 이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투과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 뮤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얘가 일로 뚫고 나오는 투자율이라고 해서 이걸 막는 거예요. 막는 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진공 상태에서는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율이 힘에 반비례한 거죠. 투자율이 작을수록 이게 약할수록 이게 붙는 힘이 더 세지고 밀어내는 힘이 더 세지겠죠. 이게 세지면 세질수록 어때요? 이 자석의 힘은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자석을 두 개를 붙이는 거하고 그 사이에다 나무를 놓고 붙이는 거하고 힘이 벌써 틀려지죠. 그걸 우리가 뮤라고 하고 여기 제로가 붙으면 공기 중 또는 진공 중의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요 뮤 제로는 이걸 측정해 봤더니 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메타. 이건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외워야 됩니다. 요거 단위는 헬리. 그리고 또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4파이 r 제곱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공, 즉 9의 면적이죠. 9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9의 면적에 반비례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n극 s극 그 다음에 n극 n극이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평면으로 그려서 그렇지 이걸 갖다 3차원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원이 아니라 공이 되겠죠. 공. 그럼 이 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n극과 s극이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n극과 s극이 멀리 있으니까 힘이 그만큼 작다. 즉 공의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극이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자석이 만드는 자기력선이 만드는 그 공의 면적에 반비례하고 그 두 자극 사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반비례한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 요거는 다 알고 있는 값이죠. 4 곱하기 3.14 곱하기 뮤 제로는 뭐라 그랬어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니까 요걸 계산기로 눌러보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따라서 쿨룽의 법칙을 우리가 문제로 풀 때는 두 자극 사이의 힘 F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뉴턴이 됩니다. 이거 보면 확실하게 M1 M2 두 자극의 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쿨룽의 법칙
외워두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진공의 투자율, 이거 외워두어야 됩니다. 이번엔 자기장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은 자개라고도 부르고 자장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기장의 세기는 두 자극 중에 한 자극이 위치에다가 M1, M2 중에 한쪽에 1웨바, 그러니까 단위 자극이 되겠죠. 1웨바를 놓았을 때 이 점에 미치는 힘의 크기 및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H라고 표시를 하고요. H는 4파이 R제곱 뮤 제로분의 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이 되니까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뭐죠?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R 제곱분의 M. 그리고 단위는 뉴턴 퍼 웨버가 됩니다. 웨버. 그리고 요 뉴턴 퍼 웨버는 나중에 전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단위인데 요거는 암페어 턴 퍼 메타입니다. 요거와 똑같은 단위다 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 H는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제곱분의 M. 요거 외워둬야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봤는데요. 이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력 F, 쿨롱의 법칙에서 구했던 자기력 F와 이 자기장의 세기 H, 뉴턴 퍼 웨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기력 F는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1, M2였었죠. 자기장의 세기 H는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 뉴턴 퍼 웨버입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해보면 여기에 M2 하나만 여기에 없는 것이죠. 왜? M2를 갖다 우리가 여기 1 단위 자를 놨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개의 세기 H에 여기다 M을 하나 곱해주고 여기도 M을 하나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MH는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M, 이거와 같네요. 똑같은 크기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F가 되는 것이죠. 자기력. 그럼 F는 뭡니까? F는 MH와 같다. 여기에 M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M은 뭐예요? 웨버죠? 이 웨버 단위도 하나 지워지네요. 그래서 뉴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는 MH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1장에서 배웠던 전기장과 자기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전계, 그 다음에 여기를 정자계, 전기장, 자기장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먼저 전기의 알맹이는 전하였었죠. 그리고 Q, 쿨릉이죠. 자석의 가장 작은 단위는 자하입니다. 자하. 이건 자극의 세기예요. 자하가 많으면 자극의 세기가 세지는 거죠.
M이라고 하고 웨버라고 단위를 붙입니다. 진공 상태의 유전율 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가로막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유전율 진공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 메타였었죠. 진공의 투자율, 진공 상태에서 N극과 S 사이에 나오는 전기력선을 막아주는 힘, 진공의 투자율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헨리 퍼 메타입니다. 정전계에서의 쿨링의 법칙, 정전력이죠.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 제곱분의 Q1, Q2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을 계산해 보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입실론 SR 제곱분의 Q1, Q2죠. 요거 문제 풀 때 쓰는 거죠. 쿨링의 법칙 자기력을 보면 F는 4파이 뮤 제로 공기 중이네요. R 제곱분의 M1 M2 이퀄 4파이 뮤 제로분의 1은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4승이라고 그랬죠.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가 된다. 똑같죠, 거의. 그 다음은 전개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2는 여기서 Q 하나만 1로 놓는 거죠. Q2를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 제곱분의 Q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입실론 S R 제곱분의 Q 자기의 세기는 H 이퀄 4파이 뮤 R 제곱분의 M 요거 하나만 1로 놓는 거죠. M 그러면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 된다. 여기서 정전력, 힘 F와 E와의 관계는 F 이퀄 Q2 뉴턴이 되고요. 자기의 세기 H와 자기력 F와의 관계는 F 이퀄 M H 뉴턴이 된다. 요거를 잘 숙지해 두면 문제 푸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자기 모멘트와 자석의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도 하는데요. 자석은 항상 N극, S극 두 개 쌍극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을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나침반처럼 만들어서 놔두면 이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죠. 그래서 북극은 N극, 남극은 S극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나침반 이 핀이 S극은 N극으로 또 N극은 S극으로 이렇게 반대극으로 서로 끌려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침반의 자극의 세기와 이 나침반의 길이 이 두 개를 곱한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모멘트다라고 M이라고 합니다. M 이퀄 자, 자극의 세기 M 곱하기 나침반의 길이 그러니까 M은 웨버고 길이는 메타니까 단위는 웨버 메타가 되겠죠. 이렇게 나침반이 막 흔들다가도 딱 놔두면 N극 S극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원위치 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자기 모멘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침반이 아니고 이쪽에 그림을 보면 여기 N극이 하나 있고 여기 S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다가
그냥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막대 자석을 하나 이렇게 비스듬하게 딱 놔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N극은 S극은 N극으로, N극은 S극으로 획 돌겠죠? 돌아서 딱 멈출 거예요. 이렇게 딱 도는 힘, 요걸 갖다 우리가 자기 모멘트라고 하고요. 이 자기 모멘트는 이 자석의 자극의 세기 m 곱하기 이 자석의 길이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자기 모멘트. 다음은 자석의 토크. 이 토크는 뭐냐? 자석의 회전력이에요. 자, 아까는 얘가 N극 S극으로 착착 돌아가는 이걸 자기 모멘트라고 했고, 이번엔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N극과 S극,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자기력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의 세기. 그럼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클수록 얘가 도는 힘이 세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자체 자석의 자기 모멘트 m 곱하기 l이 크면 클수록 도는 힘이 세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도는 것은 그 각도 세타로 도니까 사인 세타 값으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n극 이 s극으로 s극이 n극으로 갔는데 만약에 얘를 갖다 또 s n극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가 다시 또 거꾸로 돌겠죠? 그리고 얘가 돌 때 다시 S, N극, S극을 또 바꿔주면 또 돌겠죠? 얘 둘 N극 S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서 스위칭을 계속해서 N극 S극을 바꿔주면 얘는 뱅글뱅글뱅글 돌 겁니다. 이렇게 도는 힘을 갖다 우리가 토크란 회전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크를 보면 T는 이 자석의 자기 모멘트에 비례하고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요 H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이렇게 도니까 사인 세타 값으로 돈다. 그리고 M은 자기 모멘트니까 어떻게 돼요? ML이 되겠죠. H 사인 세타 뉴턴 곱하기 메타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냥 뉴턴 메타라고 하면 돼요. 지금까지 영구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류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예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1800년대에 우연히 볼타 전지를 가지고 전류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성 근처에 있던 나침판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침판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더니 이렇게 나침판이 점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자기장은 자석뿐만 아니라 전류에 의해서도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전기와 자기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아마 전기라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물론 배터리 형태로 전기를 만들어 쓸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발전기를 이용해서, 즉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뽑아내는 그런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직선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이렇게 직선전류가 흐르는데 이 주위에 자기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수평한 평면 내에서 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그러면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웨스테르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발견했지만 그 만들어지는 방향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앙페르라고 하는 그 후배 과학자가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데 자석은 N극, S극이 있는데 도대체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느냐를 연구를 해서 이 앙페르는 프랑스 과학자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암페어예요. 그래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른나사의 법칙을 한번 보면 직선 전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향하게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방향이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이거를 오른손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고요. 이걸 감아지는 이 손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럼 오른 나사는 뭔가요? 나사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이렇게 전진하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렇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걸 오른 나사 법칙 또는 그냥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지시를 해준 거예요. 앙페르가. 그래서 이 암페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전류의 단위를 A라고 하죠. 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직선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자기장이 도선 주위에 쭉 생기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오른손을 갖다 대보면 알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휘면 어떻게 되나요? 원으로. 이렇게 직선을 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는 얘보다 훨씬 강해지겠죠? 훨씬 강해집니다. 다음은 이렇게 코일, 이걸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 이렇게 코일을 감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아까 직선일 때 직선 도선하고는 반대예요.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이 코일이니까 이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손을 앞으로 이렇게 감싸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N극에서 S극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N극, 들어가는 부분이 S극이 된다. 이런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 원형은 이렇게 원을 만들었을 때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돌면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전류는 여기선 일로 흐르고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를 좀 비교해 볼게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 H는 단위가 뉴턴 퍼 웨버였었죠. 얘는 자극이 세기당 자기력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 H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입니다. 얘는 거리당, 그죠? 거리당 전류와 코일의 가문수의 곱 이렇게 표시합니다. 전류도 세야 되고 코일도 많이 감아야 된다. 이게 T는 턴수예요. 턴수. 그래서 암페어 턴 퍼 메타.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 H가 됩니다. 요 단위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력에서, 즉 연구자석에서는 요 단위를 많이 쓰고 전자석에서는 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암페어 턴 퍼 메타예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H죠. 자, 이와 같이 쭉 직선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도선에서부터 R만큼의 거리 떨어진 이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자기장의 세기 H를 구하면 이 H라고 하는 놈의 단위를 보면 거리분의 암페어 T죠. 근데 턴수는 지금 이 직선이 뭐 코일을 감은 게 있나요? 없으니까 T는 1이 되겠고, 여기 전류의 색이 얘는 암페어는 I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얘가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나요? 자기력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았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거리 메타가 원의 둘레 2파이 R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반지름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자기력선은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온 것이죠. 한 바퀴. 그래서 자기력선이 돈 거리는 도선 한 바퀴이므로 원의 둘레와 같은 2파이 R이 되겠고요. 직선 도선의 코일 가문수 T는 1이 되겠고요.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 H는 거리가 얼마? 원의 둘레 2파이 R 분의 전류 I죠.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 H는 2파이 R 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 다음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N번 감은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자,
이 안에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자기장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얘가 움직인 길이,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바로 L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턴수, 가문수 T를 갖다가 우리가 N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색이 H는 길이 L분의 턴수 N, 전류의 색이 I 해서 자, 암페어 턴퍼 메타가 된다. H는 길이 L분의 요 솔레노이드의 길이 L분의 NI 값이 됩니다. 자, 오늘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성질과 전자석, 즉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라는 명언과 함께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